안녕하세요. 해질녘 서재가족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보란듯이 나타났습니다. 넌 평생 쟤한테 안 돼.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명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TV를 켜자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고 남편과 상간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열댓 개의 테이블이 차려졌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로 연회장이 가득 찼죠. 제가 시어머니께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건네드렸을 때 입구에서 누군가 준혁이 왔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 제 전남편입니다.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지난 반년 동안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니 준혁이 어떤 여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목이 깊게 파인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벽을 한 겹 바른 듯 두꺼운 화장을 하고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몸을 비비꼬았고 눈은 일부러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의기양양한 기색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었죠. 순식간에 친척들은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수근거리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준혁은 곧장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곁에 붙어 일부러 몸을 더 기댔습니다. 전 남편 이준혁은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자랑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소개할게. 이쪽은 박지아. 내 여자친구야. 박지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랑 준혁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박지아를 무시하고 이준혁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준혁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옆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미리 준비해놨어. 재산분할은 명확하게 표시해뒀고 이 아파트는 내 거고 당신한테는 현금 1억 줄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주위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서방,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서가 자네랑 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준혁은 이모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건 저와 민서 씨의 일입니다. 상관 마세요. 그러고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김민서, 넌 평생 쟤한테 안 돼. 내 꼴 좀 봐. 매일 부엌대기처럼 하고 다니면서 옷차림은 무슨 아줌마 같잖아. 지아가 반이라도 따라가 봐. 박지아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여자는 좀 꾸며야죠. 그래야 남자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분노로 손을 떨며 나서려 하셨지만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죠. 펜은 일부러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조항들은 보지도 않고 을 서명란에 제 이름 김민서를 적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울고불고 애원할 줄 알았겠죠.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똑똑하네. 저는 서명한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고 의자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잔치 끝나면 전화 주세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위 친척들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준혁과 박지아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무시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바깥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올 것이 온 것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괜찮아. 곧바로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기사님은 제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아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속 안 좋으면 좀 돌아서 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사님, 바로 집으로 가주세요. 저 괜찮아요. 정말로 저는 괜찮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며 마음속에는 조금의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들, 괴롭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그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내 5년의 결혼 생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박지아의 증거를 확실히 잡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끝인 겁니다. 억지로 붙잡아봤자 소용없죠.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호텔의 시끌벅적함과 비교되니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아직 이준혁의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항상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고 타박했지만 정작 자신의 열쇠는 여기에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죠.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쉬지도 않고 바로 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들은 아직 옷장 왼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절반은 제가 사준 것들이었죠. 네이비색 셔츠 한 벌은 작년 그의 생일에 제 월급의 반을 털어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낭비라고 말했었죠. 저는 손을 뻗어 그 옷들을 전부 끌어내렸습니다. 접지도 않고 그대로 커다란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재에 있던 그의 트로피들, 고객에게서 선물 받은 양주들도 모조리 상자에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해 주었던 물건들이었지만 지금 보니 그저 불필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친한 사이라 제가 잔치에서 일찍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빼꼼 열고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준혁 씨도 잔치에 왔다면서? 별일 없었어? 저는 손에 이준혁의 넥타이를 든 채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 절차 밟았어요.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박 아주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못된 짓이라도 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이상하더라니. 어떤 여자랑 아파트 앞에서 껴안고 있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 혹시 억울한 일 당했으면 아주머니한테 말해. 내가 가서 따져줄게.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말렸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그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서 그런 거예요. 헤어지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억울한 일 없어요. 박 아주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번이나 더 당부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를 배웅하고 저는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상자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두었죠. 내일 이준혁이 서류를 보고 나면 분명 물건을 가지러 올 테니 그때 직접 가져가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창밖의 달이 무척 밝아 집안까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지도 친척들 단톡방의 대화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씻고 침대에 눕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깊고 편안하게 꿈속에서도 생각했습니다. 내일 뉴스는 꽤나 시끄럽겠지. 다음날 아침 저는 창밖의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햇살이 이미 침대 협탁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씻고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 이준혁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제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저와 이준혁의 일은 수진이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수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어제 잔치에서 대체 무슨 일이었어?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준혁이 어떤 여자 데리고 와서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너 그 사람이랑 싸우진 않았지? 저는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먹으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안 싸웠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바로 나왔지.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란 애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준혁은 그냥 쓰레기고 그 여자도 딱 보니 좋은 사람 아니더만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뭐 어쩌겠어. 싸우고 소리쳐봤자 나만 속상하지.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편하게는 안 뒀어. 수진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미리 준비라도 한 거야?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준혁의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진이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작년 연말부터 이준혁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때로는 술에 취해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막 나가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너무 취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박지아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야, 와이프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그의 카톡 대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은 노골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좌이체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박지아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며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썼습니다. 그 후 저는 이준혁이 회사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설 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 자금이 어렵다며 제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한눈 파는 사이 서재에 있는 계약서와 장부를 몰래 뒤져보았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보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공급업체와 짜고 가짜 장부를 만들고 있었고 회사 공금을 횡령해 박지아에게 오피스텔까지 사주었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인 강태우가 생각났습니다. 태우는 지금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성격이 곱고 법률 지식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그를 따로 만나 제가 모은 카톡 대화 기록, 계좌 이체 증명서, 그리고 장부 사본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태우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준혁 씨,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경제 범죄야. 네가 고소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잘 생각해. 이게 한번 터지면 그 사람 인생은 거의 끝나는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시아버지 칠순잔치 전에 일을 터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터뜨리면 그가 뻔뻔하게 이혼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 잘 보관해줘. 내가 그 사람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면 그때 기회를 봐서 터뜨려줘. 태우는 그러겠다고 약속하며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태우에게 이제 괜찮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바로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네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준혁이랑 박지아, 이번에 제대로 걸렸네. 수진이와 몇 마디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편안했습니다. 저는 당하고만 사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 저를 배신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태우 쪽에서 곧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뉴스를 기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잠시 봤는데 여주인공이 저처럼 나쁜 남자를 만나 펑펑 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작가는 왜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할까 생각했습니다. 진짜 일이 닥치면 우는 게 무슨 소용이라고. 해결책을 찾는 게 먼저지. 채널을 돌리다 지역 뉴스 채널에 멈췄습니다. 다시 돌리려는데 화면에 갑자기 붉은색 헤드라인 뉴스가 떴습니다. 글자 크기가 엄청났죠. 지역건설회사, 가짜 장부 작성 및 공금 횡령 혐의, 대표이사 조사 착수.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채널을 돌리지 않고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원고를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본방송국은 시민 제보와 관련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관내 신성건설이 심각한 재무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대표인 이준혁 씨는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위조 계약서와 가짜 장부를 작성, 회사 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이준혁 씨는 횡령한 공금을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부동산 및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연녀 박지아 씨는 현재 무직으로 장기간 이준혁 씨가 제공한 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말하는 동안 화면에는 증거 자료들이 계속해서 비쳤습니다. 이준혁과 공급업체가 서명한 위조 계약서 사진에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은행 계좌 이체 내역에는 회사 계좌에서 박지아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지아 명의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사본도 나왔는데 구매자는 박지아였지만 대금 지급 계좌는 신성건설의 법인 계좌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태우에게 넘긴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방송국에 제보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뉴스 봤어? 이준혁 그 자식, 사고 쳤네. 회사에서 가짜 장부 만든 게 다 들통났어. 공금 횡령해서 그 여자 집 사준 것도. 정말 쌤통이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아주머니께 의자를 내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앉으면서도 눈은 여전히 저희 집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준혁 그 사람 멀쩡하게 생겨서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담. 5년이나 같이 산 자네만 불쌍하지. 그래도 이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같이 덤터기 쓸 뻔했잖아. 뉴스 보니까 횡령한 돈이 수억은 되는 것 같던데 잡히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박지아라는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네. 더러운 돈으로 집 사고 이제 뉴스에 다 나왔으니 그 집도 뺏기겠지. 그때 제 휴대폰에서 띵하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증거 공개 완료. 관련 기관에서 수사 착수. 추가 소식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 저는 태우에게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아침에 이준혁 씨 차가 허둥지둥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 뉴스 보고 겁먹었나 봐. 저는 별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참, 민서 씨. 이 증거 자네가 제공했다고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준혁 그 자식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아주머니는 제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신 후 저는 TV를 끄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준혁과 박지아의 좋은 시절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제 그대로 돌려받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주방을 막 정리하고 나니 휴대폰이 폭발할 듯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는 모두 이준혁이었습니다. 진작에 차단했어야 할 번호였습니다.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는데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0초 정도 울리다 저절로 끊겼습니다. 조용해진 지 2초도 안 되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나 좀 살려줘. 뉴스 봤지? 그거 다 오해야. 강태우 그 자식이 나를 모함한 거야. 당신, 태우랑 동창이잖아. 나 대신 말 좀 해줘. 뉴스 좀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저는 주방 문틀에 기댄 채 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어제 이혼 서류에 내가 서명한 거 봤죠? 서명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강태우 기자가 뭘 하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이준혁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어. 당신은 내 전 부인이잖아. 내가 잘못했어. 응? 박지아를 칠순잔치에 데려가면 안 됐어.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한 것도 공금 횡령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시는 박지아랑 연락 안 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회?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당신이 밤늦게 안 들어올 때도 나는 묻지 않았어. 당신 몸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싸우지 않았고, 박지아랑 나눈 카톡을 봤을 때도 나는 당신한테 따지지 않았어. 당신이 스스로 걷어찬 거야. 이제 와서 사고치니까 나한테 애원하는 거야? 너무 늦었어. 이준혁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다시는 전화로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이준혁의 전화를 끊자마자 카카오톡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친구 추가 요청이었는데 프로필 이름은 박지아 부탁드려요였습니다. 친구 추가 요청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준혁 씨한테 속았어요. 그 돈이 횡령한 공금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오피스텔 돌려드릴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2초간 쳐다본 뒤 친구 추가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이준혁과 함께 나를 모욕할 때는 나를 살려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연기하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오후에는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는 칼 꺼져쇼. 민서야, 네 전남편 이준혁이 방금 나한테 전화했더라. 너 좀 설득해서 어떻게든 방법 좀 찾아달라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 사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너한테 매달리는 거야.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이모한테도 전화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응. 내 삼촌이랑 큰아버지한테도 다 전화했더라. 심지어 회사로 내 아빠 찾아가서 인맥 좀 써달라고 부탁했대. 내 아빠는 상대도 안 해주고 자업자득이라고 호되게 꾸짖어서 쫓아냈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내 삼촌한테 들었는데 이준혁이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횡령한 돈 메꾸려고 돈 빌리려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줬대. 다들 엮이기 싫다고 했다더라. 저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겪는 일은 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지아라는 여자 말이야. 아까 백화점에서 사람들이랑 싸웠대.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온 그 여자라고 알아보고 더러운 돈으로 명품 샀냐고 따졌나 봐. 박지아가 놀라서 울면서 도망쳤대. 지금은 원룸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집주인은 당장 방 빼라고 난리라더라.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지금은 그만큼 비참해진 것뿐입니다. 이건 제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심은 씨앗이니 스스로 그 열매를 맛봐야 하는 법입니다.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이준혁의 차를 보았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무척이나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쓰레기를 버린 뒤 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피식 웃고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엄마나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강 공원에서 연을 날리다 찍은 사진 속에서는 제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볍게 똑똑 바가주머니처럼 시원시원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멍해졌습니다. 문 앞에는 고모와 큰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고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큰어머니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칠순 잔치 때의 그 냉담함과는 전혀 다른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칠순 잔치날 고모는 박지아의 손을 잡고 젊고 예쁘고 싹싹하다고 칭찬했었고 큰어머니는 옆에서 여자는 남자 마음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남자를 붙잡지 못한다고 거들었었죠. 그때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두 분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고모, 큰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모가 서둘러 과일 바구니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요즘 혼자 지낸다기에 고모가 영양 보충하라고 과일 좀 사왔다. 제가 받지 않자 고모는 바구니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바람 차가우니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서 큰어머니도 따라 들어오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니트 스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서야, 며칠 전에 백화점 갔다가 이 옷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한번 입어보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어머니, 너무 신경 써주셨네요. 저 옷 많아요. 큰어머니 입으세요. 두 분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따라드리고는 맞은편에 앉아 본론을 꺼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분이 찾아온 것이 단순히 과일이나 옷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고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준혁 그 일 너도 들었지? 뉴스가 크게 나서 어제 걔네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해서는 준혁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매일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한대. 관련 기관에서 조사도 받았다더라. 만약 횡령한 공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큰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준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진짜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아직 젊은데 감옥에 갔다 오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너랑 그래도 부부였던 사이인데 지금 이혼했어도 정이 남아있지 않겠니? 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고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신문사 강태호 기자, 이준혁 일 터트린 그 기자가 너랑 동창이라며? 민서야, 네가 태호한테 말 좀 해서 이 일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리고 네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이준혁 증거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좀 지워주고 더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큰어머니도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큰어머니가 부탁할게. 이준혁 좀 도와줘. 걔도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 박지아라는 애랑 안 만날 거야. 네가 이번에 도와주면 걔 평생 내 은혜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분을 바라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큰어머니, 할아버지 칠순 잔치날 이준혁 씨가 박지아를 데리고 와서 저를 모욕하고 제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제가 평생 걔한테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왜 두 분은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고모는 박재아가 젊고 예쁘다고 칭찬하셨고, 큰어머니는 제가 남자 마음을 몰라서 남자를 못 붙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왜 부부의 정이 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고모와 큰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고모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때는 고모가 상황을 잘 몰랐지. 이준혁이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줬지. 그래, 민서야. 큰어머니도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해본 소리야. 다른 뜻 없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 큰어머니. 제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첫째, 강태호 기자는 기자입니다. 뉴스를 보도하는 건 그의 일이고 제가 보도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는 이미 관련 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지우고 말고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이준혁 씨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은 그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고모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 큰어머니, 시간이 늦었네요. 저 이따 수진이랑 쇼핑 가기로 해서 이만 가보셔야겠어요. 현관에 있는 과일이랑 옷은 도로 가져가세요. 저 정말 필요 없어요. 두 분은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설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과일 바구니와 니트를 들고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현관에 쓰레기를 들고 그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떤 친척은 정보다 이익만 따집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검은색 세단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채권자들이 이준혁에게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차용증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준혁, 당신이 빌려간 물품 대금 5억 언제 갚을 거야? 이제 회사도 망하고 잠수 타려고? 오늘 안 나오면 이 차 끌고 가서 빚 대신 받을 줄 알아. 주위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사람들 속에 있다가 저를 보고는 서둘러 저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서 씨, 저쪽으로 가지 마. 다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이준혁 씨 회사 어제 공식적으로 폐업 정리 공고냈대. 공급업체에 진빚이 10억이 넘고 은행 대출도 못 갚았다더라. 이제 채권자들이 다 몰려온 거야. 저는 그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차체에는 아직 신성건설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준혁은 이 차를 몰고 다니며 아파트 단지에서 꽤나 뽐내곤 했는데 이제는 채권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준혁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번듯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서둘러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준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시간? 내가 벌써 3달이나 기다려줬어. 오늘 돈 갚든지 차를 내놓든지 해. 다른 말은 없어? 주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쌤통이다. 진작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공금 횡령하더니 꼴 좋다. 이준혁은 거의 울상이 되어 채권자와 실랑이를 벌이려 했지만 채권자에게 밀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차 키를 넘겨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며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보지 않고 박 아주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채소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체 왜 저랬을까? 멀쩡한 사업 놔두고 왜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내연녀까지 두고 이제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잔뜩 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런데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후에 집에서 공방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손뜨개 공방을 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볍게 뚝뚝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박지아였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빨간 원피스 대신 색이 바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가 서둘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박지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뉴스가 나간 뒤에 부모님도 저랑 연을 끊었어요. 집주인은 저를 쫓아냈고요. 지금 가진 돈도 한 푼도 없고 매일 인터넷에서 악플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들은 제 집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매일 욕하는 전화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준혁 씨랑 만나면 안 됐어요. 그 돈을 쓰면 안 됐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 숨어 지낼 돈이라도 조금만 주세요. 네? 저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칠순잔치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언니, 준혁 오빠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이준혁이 횡령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살 때는 오늘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저는 그녀를 부축하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지아 씨, 내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없고 구해줄 생각도 없어요. 당신이 쓴 돈은 이준혁 씨가 횡령한 공금이에요. 지금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니 당신은 나한테 와서 애원할 게 아니라 가서 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박지아는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잡혀서 감옥 갈까봐 무서워요. 언니,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하다는 게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될 수도 없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이유도 될 수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지아는 저를 보며 제가 정말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문 밖에서 한참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니 떠난 모양입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모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전에 그런 짓을 저지를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후회라는 약은 없고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의 뒷수습을 해줄 리도 없습니다. 박지아를 돌려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예전에 지나다닐 때마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곤 했는데 그때 수진이에게 나중에 나만의 작은 공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겨우 15제곱미터 남짓이었죠. 믿을 만한 인테리어 기사님을 불러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벽은 옅은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창가에는 긴 테이블을 놓아 작업대로 썼습니다. 벽에는 나무 선반을 달아 제가 짠 샘플들을 걸어두었습니다. 분홍색 아기 신발,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목도리, 열쇠를 넣는 작은 주머니 등 모두 예전에 집에서 심심할 때 짰던 것들이었습니다. 개업 날에는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수진이와 바가주머니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외쳤습니다. 민서야, 내 공방 너무 아늑하다. 예전에 이준혁이랑 살던 그 아파트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박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색깔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네. 앞으로 내가 매일 와서 도와줄게.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허브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시간 나실 때 그냥 놀러와서 얘기나 나눠주세요.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박 아주머니는 다음 날 정말로 오셨습니다. 이웃인 이 여사님을 데리고 오셨죠. 이 여사님 손주가 다음 달에 100일인데 아기 신발 한 켤레 짜달라고 하네. 부드러운 걸로. 이 여사님은 선반에 걸린 샘플들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손재주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어. 예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카한테 짜준 모자 보고 나도 우리 손주한테 뭐 하나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 이제야 기회가 생겼네. 저는 서둘러 털실을 꺼내 이 여사님께 색깔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연한 파란색을 고르며 남자아이는 파란색이 예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만에 아기 신발을 다 짰습니다. 이 여사님은 신발을 받아들고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땀이 고를까?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부드럽네.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보내주셨고 앞으로 친구들도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소문이 빨리 퍼져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이웃들이 물건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목도리, 장갑, 가방 등 다양했습니다. 수진이도 퇴근하면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가끔 저녁 8시까지 바쁠 때면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같이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매일 이준영만 챙기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는 항상 이준영 눈치 보느라 네가 좋아하는 뜨개질도 마음껏 못했잖아. 지금은 네 눈에 빛이 나.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준혁과 함께일 때 그는 뜨개질이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라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털씨를 모두 치워버렸죠. 이제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으니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걸로 돈도 벌 수 있으니 마음이 무척이나 든든했습니다. 점점 이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아가씨는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커플 목도리를 주문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집 소파 쿠션이 너무 딱딱하다며 소파 쿠션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이 점점 많아져서 바쁠 때도 있었지만 고객과 약속한 시간은 철저히 지켰고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저는 문 앞에 서서 민서의 손뜨개 공방이라는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예전에 이준혁과 함께일 때 항상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삶이 이렇게나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주문이 없어서 작업대 앞에 앉아 털실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이 여사님이 천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지난번에 주문한 캐시미어 목도리 찾으러 왔어. 우리 딸한테 보내주려고. 거기는 날씨가 아주 춥거든. 저는 서둘러 일어나 목도리를 꺼내 이 여사님 손에 건넸습니다. 만져보세요. 이 캐시미어 정말 부드러워요. 피부에 닿아도 전혀 따갑지 않을 거예요. 이 여사님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민서 씨 손재주는 알아줘야 해.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네. 자리에 앉아 제가 타드린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할 얘기가 있는데 내 조카민지 말이야. 며칠 전에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 남자도 자네 전 남편처럼 밖에서 바람이 났더라. 집안 돈까지 몰래 상간녀한테 빼돌렸대. 민지가 울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그 남자랑 8년을 살면서 매일 집에서 애 보고 밥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됐다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지 씨는 지금 어때요? 그 남자한테 위자료는 요구했나요? 이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구는 무슨. 그 남자가 만약 소란 피우면 애도 못 보게 할 거라고 협박했대. 집도 자기 부모님이 사준 거라 민지랑은 상관없다고 했다더라. 민지가 워낙 순해서 그냥 참고 나왔어.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서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지. 이야기를 듣자 저도 민지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민지 씨한테 그렇게 참으면 안 된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이준혁 씨랑 살 때 그냥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나중에는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모욕했잖아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나쁜 남자를 만나면 참을수록 손해라는 걸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이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그런데 민지는 증거가 없어서 싸우고 싶어도 그럴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 증거는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제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준혁 씨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뒤에 티내지 않고 몰래 박지아랑 나눈 카톡 대화랑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그 사람이 만든 가짜 장부도 여러 부 복사해뒀고요. 나중에 뉴스가 터지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할 때 다 이 증거들 덕분이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당신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갓진 옥수수를 한 바구니 들고 온 박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대화를 듣고는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 장신의 아들이 이혼할 때 증거를 못 남겨서 결국 집이랑 차 다 부인한테 뺏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잖아. 민서 씨 말이 맞아.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대비는 해둬야 해. 이 여사님은 제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민지한테 바로 얘기해줘야겠어. 어서 증거 찾으라고. 더는 바보같이 참고만 있지 말라고. 아 참, 민서 씨. 지금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다른 조언해줄 거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준혁 씨랑 살 때 매일 그 사람만 챙겼어요. 그가 뜨개질은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라고 해서 털실을 다 치워버렸고 제가 촌스럽게 입는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옷도 못 샀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제가 저를 억누를수록 그는 저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나는 뜨개질이 좋아서 이 공방을 열었고 편한 옷이 좋아서 헐렁한 면옷을 사요. 지금 저는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존중해줘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겠어요? 박 아주머니가 옆에서 연신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씨 말이 내 마음에 콕 박히네. 나도 젊었을 때는 남편 챙기고 애들 키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잊고 살았어. 이제 애들 다 크고 나서야 광장에서 춤도 추고 종이 공예도 배우면서 살지.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 이 여사님은 목도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니 이제야 뭐가 뭔지 알겠네. 돌아가서 민지한테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른 동생들한테도 말해줘야겠어. 다들 자네처럼 살라고, 더는 참고 살지 말라고. 이 여사님과 박아주머니를 배웅하고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깨달음은 제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얻은 것들입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나쁜 남자의 실체를 일찍 알아차리고 증거를 잘 모으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당당하게 맞서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자 제 공방 사업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 커플 목도리를 주문했던 아가씨가 이번에는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로 나눠줄 손뜨개 열쇠고리를 단체로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200개를 주문했죠. 저는 납품기한을 약속하고 바로 동대문 시장으로 털실을 사러 갔습니다. 마음속은 의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털실을 사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 과일 가게를 지나다가 포도 한 송이를 사려고 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돌아보니 지난달에 이 여사님 소개로 왔던 손님, 김정수 씨였습니다. 당시 그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미끄럼 방지 털실 양말을 주문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서 미끄러운 양말을 신으면 잘 넘어지신다고 했죠. 제가 두툼하게 짜드리자
나중에 직접 키운 사과를 가져다 주시며 어머니가 아주 편안해 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김정수 씨는 손에 종이 상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왔는데 햇밤이 좀 생겨서요. 단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양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사과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요. 어떻게 또 받아요? 하지만 김정수 씨는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괜찮으시면 받으세요. 나중에 양말 짤 때 털실 필요하면 또 말씀하시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김정수 씨도 혼자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초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목공도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방 창문틀이 좀 헐거워 보이던데 다음에 제가 공구 가져와서 고쳐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혼자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그 후 김정수 씨는 정말로 와서 창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작업대에 작은 서랍을 하나 달아주며 가위나 털실 바늘을 넣어두면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공방에 왔다가 마침 일하고 있는 김정수 씨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게 슬쩍 말했습니다. 민서야, 저 김정수 씨 사람 괜찮아 보인다. 너한테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고 기회 잘 잡아. 저는 웃으며 수진이를 툭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 이준혁과 함께일 때 그는 이런 사소한 일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고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아주머니에게서 이준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카센터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이준혁이 지난달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횡령한 공금도 다 갚지 못해서 계속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교도소에 면회 다녀와서 며칠 동안 우셨다고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잘 타일렀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알았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결말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박지아에 대해서는 수진이가 우연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진이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박지아를 본 적이 있는데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그 오피스텔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돈의 일부도 갚아서 형사 책임은 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판이 나빠져서 다시는 이 동네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녀가 지금 그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셈입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김정수 씨가 공원에 남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공원의 남매는 활짝 피어 향기가 아주 짙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항상 빨리 걸으라고 재촉하던 이준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늙은 남매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수십 년은 됐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여기서 자주 놀았죠. 그때 어머니가 항상 남매가 겨울에 활짝 필수록 다음에는 더 순조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척이나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러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조심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제 공방은 동네 편의시설 우수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와서 현판을 달아주었고 박아주머니와 이 여사님 그리고 김정수 씨도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 김정수 씨가 문을 잠그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공방을 좀 더 넓히고 싶으시면 제가 근처 상가 자리를 좀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로등 아래 서서 김정수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준혁의 일로 괴로워하며 이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저만의 사업이 있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으며 저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힘든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는다면, 강하게 맞서야 할 때는 맞서고 놓아주어야 할 때는 놓아준다면 모든 것은 천천히 나아질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단단해야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깁니다. 저는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